시작. 저희 41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공유가 됐나요? 네, 화면 공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션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지금 얼굴 그쪽이 왜 안 보일까? 저희한테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쵸? 네. 예. 제가 이거 줌을 행아웃도 모르고 줌도 잘 못하고. 네, 저희 10시 40분 시작이 이제 할 텐데요. 저희 스페셜 세션 The Challenges of Mathematical Modeling of the Spread of COVID-19 그리고 COVID-19 추리 모델링 TF 워크숍과 공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그 강연 하실 분은 국제 백신 연구소의 김종훈 박사님이 첫 번째 강연을 지금 박사님 화면이 네, Two findings from COVID-19 outbreak in Korea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환영을 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뵙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이선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코비드 아웃브레이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두 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재밌는 것들 두 개를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웃브레이크가 퍼졌던 코비드-19. 이거는 저희가 많은 이제 수리 모델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 추정하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플래너리 세션에서 김호랑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랑 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respiratory infection, 코비드-19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코비드-19 퍼져나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그 호흡기 질환 질병들이 감소를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이제 코비드-19 동기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이제 호흡기 질병까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신천지 아웃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모델 저희가 이제 수학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 수리 모형과 관련된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신천지 아웃브레이크에 대해 간단한 이제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가 모델을 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데 거기서 뭐 리프로덕션 넘버가 가장 중요한 그 파라미터 중에 하나죠. 리프로덕션 넘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초반에 뭐 또 혹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감염된 사람들이 초반에 뭐 있었던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기 질병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할 거는 이제 ARTI라고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중에서도 몇 개의 특정한 바이러스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는 사실 NPI 뭐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소셜 디스턴싱 아니면은 그 손 잘 씻기, 마스크 웨어링 같은 그런 건데요. 그런 거가 이제 코비드-19에 주는 어떤 효과를 측정하고 싶은데 코비드-19이 이제 다른 이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컨트롤 케이스가 좀 부족한 듯해서 그것보다는 다른 감염 경로가 비슷한 다른 호흡기 질병을 한번 보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 호흡기 NPI가 코비드에 미치는 영향을 그 시점을 한번 사람의 이동 패턴을 가지고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패턴이 이제 여기선 제가 아주 그냥 러프하게 그 소셜 디스턴싱 혹은 NPI의 어떤 척도로서 제가 사람 이동 양상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써 이제 ART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혹시 그거가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도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래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이제 2월 18일 날 첫 번째 환자가 저희 보고가 됐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언제 발병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신문 기사 뭐 이런 데서 보거나 하면 뭐 2월 7일 혹은 질병 그 중대본 발표에서도요. 2월 7일에 이제 첫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이때부터 어쩌면 전파가 일어나서 이런 환자들을 만들었을 거다. 일단 이제 피규어 설명을 못했는데 Y축은 누적 환자 수이고요. X축은 이제 1인데 요 별표로 한 건 이제 이때 아시겠지만 이 인터벤션 하기도 바쁜데 데이터 취합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간중간 빈 환자 수 나와 있지만 요 회색바 신천지와 아니면 전체 그냥 대구 지역에서 지금 나온 환자 수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점들이 꽤나 있습니다. 나중에 일별 환자 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들쭉날쭉한데요. 왜냐하면 그 환자 발병 이게 인터벤션 그러니까 뭐 컨택 트레이싱 하고 나서 테스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 발병 속도, 환자 그 확진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없는 시점도 꽤나 많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신천지에서 굉장히 빠른 여기서 제가 딱히 수치를 제공하진 않지만 그 2배로 증가하는 속도, 더블링 타임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면은 이쪽에서 예를 들면 1.5 막 이런 정도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 다 2 이상, 2 중반, 초반에 빠를 때 그리고 뭐 중간에 가다 보면 뭐 4일 며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자세한 것들보단 요 초반에 요것들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두 개를 이제 모델을 하고 싶었는데 요 모델을 해서 요거에 각각의 이제 일단은 요런 다이내믹스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 그리고 요거에 우리 전염병 관련된 그 메커니즘에 관련된 모수들의 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신천지와 그 외의 포퓰레이션은 굉장히 다르다고 이제 먼저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거기서 예배드리는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과는 꽤나 다른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당시에는 안경이나 어떤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리고 마당 굉장히 마룻바닥 같은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예배 과정을 거치니까 그럼 훨씬 더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소셜 인터랙션하고 많이 다르겠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좀 저는 이게 스토캐스틱 트랜스미션 모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의 그 우리 인터벤션이나 그리고 확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OD 부드러운 그 OD 모델로는 그 언서튼티를 이런 베리에이션을 많이 잡아내지 못할 것 같아서 스토캐스틱 모델로 하면 그런 정도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값, 파라미터 값들은 그 당시에 이거 시작한 지가 좀 된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초반에 중국에서 많이 우리나라 초반 환자들 그런 데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 예를 들면 그 우리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나요? Natural History of Infection 그래서 뭐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며칠이고 뭐 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좀 여러 개를 다음 페이지에 파라미터 내용이 나올 텐데 좀 여러 개를 함께 추정을 했습니다. 사용했던 방법은 네, approximate Bayesian computation을 사용을 했고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일별 환자 수, 확진자 수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모델을 핏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걸 조금 나눠봤습니다. 요게 많이 보시는 그 compartmental diagram을 플로우를 보시면 susceptible에서 이제 exposed가 되고 pre-symptomatic과 symptomatic, asymptomatic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C는 제가 뭐 confined 아니면 confirmed isolation 된 상태고요. 나중에 recovered 이 뒤에 상태는 사실 이제 transmission 자체에는 막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만 제가 실제 그 당시 알려진 그 최신 지식을 반영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보다 이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레이텐트 피리어드가 보통 뭐 2, 3일 정도 인큐베이션 피리어드에 비해서 이제 짧다 생각하면요. 네, 그런 과정들을 고려를 했고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잘 많이 리스팅을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냥 2개 파퓰레이션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신천지 그 대구에서 신천지 그 멤버십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대구 파퓰레이션 그리고 여기에는 뭐 자연사의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레이텐트 피리어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요. 추정된 파라미터만 우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 보였던 것처럼 그 2개의 그룹이 섞이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 섞이는 정도를 아주 자세히는
그 모델 구조에서 설명을 안 드리겠죠. 섞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모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월 7일에 첫 번째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조차 이제 uncertain 어떤 파라미터로 한번 둬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더 많은 숫자가 이미 그때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을 했고, 신천지와 그 웨이 그룹은 다른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고, 그리고 D를 보면 이거는 이제 임플리멘트 그 신천지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는 동안에 얼마나 빨리 그 확진 속도가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컨택트 트레이싱에서 아이솔레이션 이제 더 이상 전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속도까지 이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반영을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제일 나중에 이제 컨트롤이 그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전파력을 또 하나의 파라미터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여기에 제가 여기 수정이 안 됐네요. 여기 이게 서브스크립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요 부분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모형을 했는데 그 S에서 다음 E, 그러니까 감염돼서 가는 속도가 이제 force of infection이고요. force of infection이 이게 이제 두 개의 그룹을 섞이는 정도를 표현을 합니다. 뭐 이게 투 패치 모형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두 그룹 간에 여기서는 이제 J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신천지가 그 외에. 그래서 한 그룹에서의 여기 이제 사실 여기엔 첨자가 없지만 특정한 신천지에서의 전파력, force of infection은 신천지와 그 외에 섞이는 정도까지, 혹은 그 다른 그룹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force of infection이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ABC는 이거 제가 쉽게 어떻게 설명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SD가 이제 이게 S를 summary statistic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개를 로는 그 차이를 나타내고 수단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 어떤 summary statistic 만들고 모델에서 generation 되는 모델 generate 데이터에서 summary statistic 만들고 그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퀀셜리 하는데 이걸 가장 요 앱슬론을 처음엔 좀 크게 했다가 점차 줄여나가면서 모델을 찾아나가는 그 파라미터 샘플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별 환자 핏이고요. 이게 검정색이 데이터 아니요, 검정색이 데이터고 빨간색이 일별 환자입니다. 그럭저럭 요 언설튼티가 꽤나 있고 그럭저럭 핏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잘 아까 말했던 ABC 방법, ABCSM, Approximate Bayesian Computation, Sequential Monte Carlo 방법을 통해서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누적 환자 수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50% 인터벌만 한번 그려봤고요. 두 개 겹치는 거가 있어서요. 파라미터 값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의 환자는 사실 9에 근접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높았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약간 2 살짝 2.5 정도 살짝 넘는 정도였고요. 그 웨이 파퓰레이션. 그리고 초반의 환자 수 요거는 나중에 이제 거의 1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는 최종적으로 인터벤션 하에서의 전파력이고, 요거는 그 초반의 환자 수입니다. 그래서 약 초반에 6명, 6, 7명 정도의 환자가 이미 있었던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것 같고, 열흘 정도로 이제 여기선 사실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지만 리니얼리 이 어떤 트랜스미션 하는 그러니까 컨택트 트레이싱하고 아이솔레이션 하는 속도가 증가한다고 봤었는데 그 구간을 이제 열흘 정도. 그리고 요거는 둘 간의 그 인터랙션인데요. 사실 둘 간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작은 값을 나타내서 둘 간의 인터랙션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로 여기 써봤는데요. 그 외의 그룹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은데, 이거는 사실 다른 데서 리포트했던 어떤 값보다 사실 높은 값인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보면 군데군데 뭐 2에서 3 중간이 많고, 이제 모델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6.5 정도까지 한 거 연구들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약 초반에도 이렇게 언디텍티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고, 둘간의 그룹은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모델 제 구조상에서는 가장 잘 일별 환자 수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 그거는 마치고요. 두 번째 respiratory disease 이제 여기서 소셜 디스턴싱 피리어드라는 건 사실 코로나가 퍼지는 기간 그 전체를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디스턴싱 중간에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실제로 파퓰레이션에 어떻게 잘 임플리멘트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잘 표현이 파퓰레이션에서 이렇게 정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매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히 나누지 못하고 크게만 나누어 봤습니다.
네, 이 동기를 보자면요. 사실은 코비드 이거 하는 게 사실은 좀 MPI가 코비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소셜 디스턴싱이나 이런 것들이 코비드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가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사실 컨트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초반부터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신천지 퍼지기 그 전부터 이제 이미 사람들한테는 많이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를 올리고 내리고 그래도 그런 명확한 차이가 사실 이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 언서튼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ARTI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과거의 트렌드들이 전부 있는 거죠. 이제 질병관리본부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 데이터가 과연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끝에 좀 더 디스커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써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은 우리 휴먼 모빌리티 패턴으로 실제로 사람의 이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걸로써 아주 러프하지만 요걸로써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ARTI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더 넓은 개념일 텐데요. 그 중에 저희가 본 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8가지를 봤습니다. 인플루엔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결과적으로는 급성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다양한 바이러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성이고 요 특징이 이제 보면 뭐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도 그다지 길지 않고 인펙셔스니스도 길지 않고 이제 시즈널리티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이 하나 이제 중요한 제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요게 이제 인터벤션 같은데 이제 빠르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빠르고 인펙셔스 피리어드 빠르고 짧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2015년부터 그냥 시계를 한번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뭐 어떤 패턴이다 구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매년 그래서 증감을 보이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2020년에 보면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아데노바이러스. HADV 앞에 다 휴먼을 붙여서 그렇고요. 휴먼 아데노바이러스고 보카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좀 클리어한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근데 여전히 2020년에는 그게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 마찬가지고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마찬가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마치 있는 것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에 뭐 세컨 픽 이런 거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뭐 타입이 2가지라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라이노 바이러스 증가하고 나타나고 2020년 대체로 보면 그냥 언뜻 보기에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일단 휴먼 모빌리티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줄어들었던 그 시점이 우리 휴먼 모빌리티가 감소 변화했던 그 시점하고 좀 비슷한지 여기 직접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웃브레이크 첫 번째 신천지 아웃브레이크고 이게 환자 수고요. 요거 두 번째가 뭐냐면 SKT 모바일폰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요. 이게 average trips per person. 하루에 사람이 내가 사는 259 시군구로 나눈 데이터인데요. 내가 사는 시군구 말고 다른 시군구로 방문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달 이제 평균 요거 피크가 2개 큰 게 나타났는데 요거는 설날 이동이고요. 요쯤에 보면은 뭐 어린이날 근처에서 뭐 휴일에 이렇게 큰 이동이 관찰됩니다. 삐쭉삐쭉한 거는 일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요일에는 뭐 많이 있다가 토요일까지 예를 들면 증가했다가 일요일에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식. 일요일에는 뭐 보통은 집안에 예를 들면 머문다 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줄어드는 거죠. 비슷한 메저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리까지. 거리가 이제 아주 정확한 거리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냥 각각의 디스트릭트를 이제 지오 각각의 센트로이드 디스턴스를 그냥 구한 겁니다. 사람이 꼭 이동한 정확한 GPS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센트로이드 간의 디스턴스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저희는 굉장히 애그리게이트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시점의 어떤 변화 자체는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2월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요 시점이죠. 요 시점이 변해서 이제 계속 낮아 있다가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낮은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마지막 거의 그래프인데요. 이제 요거를 인스턴스 작년 거하고 한번 비교를 작년 게 아니고 이제 ARTI 위클리 인스턴스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 점선 일단은 검정 거는 과거 이제 5년간 데이터고요. 민과 인터벌, 컴피턴스 95% 인터벌을 구해본 거고 이게 2020년 데이터입니다. 파란색. 그리고 빨간선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요. 점선은 아까 휴먼 모빌리티 패턴을 이용한 급격한 변화 시점이고 그리고 요거는 실선은 요거에 의한
이 바이러스의 시계열 패턴으로부터 찾은 어떤 그 변화 시점들입니다. 네, 이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 변화 시점 설명을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더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보면은 제가 이 세 개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여기 이제 연중 그래도 꽤나 높게 유지되다가 연초에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것, 이런 두 가지 질병,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있는데 둘 다 두 번째 피크 뭐 안 나타나고 라이노바이러스는 조금 더 나타나긴 했는데요. 줄어든 효과 있고 줄어든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었고 HBOV하고 여기까지도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세계 커다란 아웃브레이크 이제 피크가 나타나는 그런 세 가지 질병 같은데요. 요것들도 이제 거의 그 피크를 볼 수 없고 H코비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초에 줄어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요게 시즈널리티가 우연히 여기서 맞아떨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진 않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뒤쪽에 피크가 나타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아직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선생님, 저희 시간이 다 돼서 1분 정도 요약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과연 실제로 줄어든 거냐, 아니면 서베일런스가 못한 거냐, 이런 걸로 이제 컨트롤을 한번 아까 전에 서베일런스가 안 됐으면 다른 질병들은 혹시 줄어들지 않았을까?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를 한번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가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파란색이고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고 이제 킨더스 바이러스 디텍션 레이트를 찾아보는 이제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RTI가 줄어들었고 이걸로써 그 NPI의 효과를 이걸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간단히 이제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10초만 더 있으면 연구자 모신다는 분까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백신 임팩트 모델링 컨소시엄이라고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콜레라와 타이포이드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 연구자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지금 시간이 약간 초과가 돼서 질문은 네. 그 스킵을 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따로 저한테 주시면 예,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두 번째 강연 하실 분은 충북대학교 감염내과 김희성 교수님이시고요. 네, 김희성 교수님이 발표하실 주제는 네, 저희 제목 보시면 The Experience and Limitations of IB Physician on COVID-19 Management.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강연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김희성입니다. 먼저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이제 수학을 사랑하지만 어려워하는 의사 입장에서 여기 수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 일단 이제 존경의 뜻을 먼저 표시하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선생님과 김종훈 선생님께서 조금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코비드-19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충청북도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이제 코비드-19 환자를 보는 입장과 그리고 이제 우연치 않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수학적 모델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좀 나누고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감염병을 보는 감염내과 의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환자 치료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감염병의 외부 요인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학위를 보건경제학을 했고, 이제 수학 모델링은 보건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빠질 수 없는 도구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 모델링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제 수학 모델 경험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충청북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코비드 19과 수학 모델링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과 의사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감염내과라는 이제 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 이제 병원에서 또 근무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 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년 근무를 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HIV 감염자들을 많이 보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HIV 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치료 전략 중에 하나가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이 사람의 바이러스 농도가 측정치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측정치가 그 바이러스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감염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게 되면 결국 HIV 감염자들은 그 유병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은 HIV 처음 감염된 사람들이 대개 초기 감염보다는 질병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전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 그 감염맥과 전이미 과정 동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HIV 그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HIV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떤 비용 효과적인 면이 보일까라는 점이 궁금했고, 그때 제 주변에는 이제 수학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논문들을 서치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연구자 연락처를 확인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흡족히 이제 연구를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진력이 부족했는지 더 이상 이제 연구를 진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과 연락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혼자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책을 하나 이제 초심자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부탁을 드렸더니 이 책을 이제 뭐 읽기 편할 거다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서평에서도 굉장히 접근 가능하고 잘 쓰여져 있다고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책은 첫 몇 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 역학조사과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말라리아에 대한 그 관리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유병률을 보면 1900년대 후반에 갑자기 이제 휴전선 근처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환자 수가 급증을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그 질병 당국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이제 예방화학요법이라고 해서 약을 전체 군인들에게 다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2010년도 이후가 되면서 군인들의 발생이 민간인 발생보다 줄어들었고, 실제로 위험 지역에 있는 군인들의 말라리아 항체 양성률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말라리아 예방 화학요법보다는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환자가 전파력을 가지기 전에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학 모델은 예방 전략에 따라서 환자 감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해답을 저에게 주었고, 또 앞에 계신 이선미 교수님과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학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기 진단이 현 시점에서는 더 유리한 관리 전략이 되겠다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2019년 12월부터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타임라인을 잠깐 보자면 2019년 12월 달부터 이제 중국 우한시티에서 이제 원인 불명의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1월 7일 날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가 동정이 되었고,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도 첫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이 지금 코비드-19 환자 관리를 담당하는 그 질병관리본부 그 과장님이신데, 제가 근무를 같이 하는 동안에 이제 제 사수 역할을 하셔서, 사실 1월 9일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만 이게 뭐 난리였었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형편이었지만, 이 당시에 벌써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초순에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미뤄졌고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1월 29일 날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제 자녀들과 같이 롯데월드를 방문한 상태에서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도 이제 확진 환자는 아니지만 이제 코비드-19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급하게 다시 청주로 내려간 그런 타임라인을 잠시 좀 상기해 봤습니다. 그 각 지역 사회별로 전파 양식도 다르고 그리고 병상 자원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방역 조치는 권역별로 세분화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 시도에 있는 그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이런 그 충청북도 지역 사항에 맞는 대응 전략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실제 환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에 역학조사나 지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코비드-19 발생을 보면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5번째로 발생률이 낮은 것을 볼 수는 있지만, 현재 매일 관리해야 되는 환자 수가 해외 입국자들을 포함해서 한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충청북도에 있는 그 보건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충북 지역이 발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연결성이 좀 낮고, 그리고 슈퍼 전파자나 슈퍼 전파 행사가 없었다는 데 이유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그 휴먼 모빌리티랑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김종훈 선생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휴먼 모빌리티와 코비드-19의 확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을 해주고 있었고, 충청북도는 이제 2015년도 표본 집계 결과를 보면 그 충청북도 내에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서울, 인천,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반대로 타 시도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코비드-19이 발생이 적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뭐 신천지 사태나 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같은 슈퍼 전파가 없었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여러 논문들에서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가 코비드-19 전파의 80%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전체 감염 환자의 오직 8% 정도가 2차 감염의 60%를 발생시킨다는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연결성은 존재하고, 충청북도를 둘러싼 뭐 천안이나 아산, 뭐 세종이나 대전시에서 많은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은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예방 대책을 시행하지 않아서 환자가 급속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버텨주질 못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예방 조치를 해서 이러한 커브를 낮추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WHO에서 각 그 회원국별로 이러한 그 코비드-19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코비드-19과 관계없는 질환들, 예를 들면 뭐 재활치료라든지 치과치료, 암치료 같은 것이 절반 정도 국가에서는 벌써 일부 붕괴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특히 이 재활치료라든지 치과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회원국의 10% 정도는 아예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것밖에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 행동을 계속 준수하라는 홍보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진단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격리병원과 격리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역할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환자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확진 환자를 받기 전에 일단 의료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방호복을 제대로 잘 착탈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이러한 자신감을 가져야지만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저희가 5병실, 10병상 정도의 국가격리병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일반 병상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음압기기를 설치하고 가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음압이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이런 압력계를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던 병상에 이제 음압병상을 추가로 확충해서 현재는 16병실 3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환자들은 대부분 95% 이상 환자들이 회복이 되지만 초기에 중증으로 발현한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초기에 경증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일부도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플루엔자와 코비드-19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코비드-19은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서는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두 질환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첫 번째 중증 환자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환자는 아니었고요. 2월 중순에 신천지 사태와 관련된 대구 거주 64세 남자 환자였고 이 환자는 2월 29일 날 호흡곤란이 되어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이 되었습니다. 전원날 당시부터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보시는 사진처럼 양쪽 폐가 하얗게 변하는 심한 폐렴 상태로 왔었기 때문에 치료 열흘째부터 이제 기계 환기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질 못했기 때문에 열 하루째부터 체외막 산소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이제 폐가 많이 좋아지고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 체외막 산소요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큰 혈관 두 군데에 관을 넣고 한쪽 혈관에서 피를 이제 뽑아서 이제 기계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시킨 다음에 다른 큰 혈관에 주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코비드-19 환자 중에 이 체외막 산소요법, 즉 에크모를 시행한 사람들의 치료 성공률은 한 60% 정도 되는데요. 이 에크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도 100% 사망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외막 산소요법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중증 환자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처럼 이제 체외막 산소요법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요. 의사, 영상 기사, 간호사들 모두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를 이동하고 이제 기계나 이런 거에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이제 오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감염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술 경험도 충분히 있어야지 이 시술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간호사 인력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진료하고 나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대구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구에 있는 병원에 이제 장문의 이제 진료 의뢰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그 2020년 봄 여름까지도 대구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환자는 입원하고 나서 한 7개월 뒤에 지난달 말에
겨우 대구에 있는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비드 19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폐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제 신경계나 다른 여러 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저희 역시 폐렴 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이 이제 좌절도 하고 그리고 고민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연구는 이제 기초 연구, 신약 임상 실험 연구, 그리고 빅데이터 연구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충북대학교 이제 의과대학에는 이쪽 바이러스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 계셔서 여러 동물 실험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임상 실험, 신약 임상 실험을 4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일반 환자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중증 환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 실험하는 데는 그렇게 유리한 병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심평원이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코비드 19의 수학 모델 적용은 이제 첫 번째로는 방역 전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비드 19이 다른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그 예방 전략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확진자를 찾아서 그 확진자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양성이 나온 사람들을 적절하게 격리시키는 방법이 중요한데 사실 세부 상황으로 들어가면 어떤 검사법으로 얼마나 빨리 검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격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학 모델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응급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이 열이 나거나 또는 호흡기 질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코비드 19을 배제해야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수학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한 개만 아까 그 집중 환자는 10월 달까지 그럼 충북 내과 병원에 10개월 동안 입원을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코비드 19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원료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들이나 이런 환자들도 큰 부담 없이 계속 장기간 입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강연하실 분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손우식 박사님이시고요. 손우식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주제는 코로나19 확산 예측 및 방역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네, 첫 슬라이드는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한번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한번 제 생각과 경험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환자 규모보다 더 확산될지 아니면은 감소될지는 이제 저희가 재생산 지수라고 불리는 양이 이제 결정을 하죠. 이 값은 한 명의 환자가 평균 몇 명을 시켰는지 이제 그 숫자하고 이제 동일할 텐데요. 이게 P와 C와 D라는 이제 세 개의 항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일 겁니다. P는 감염자와 감염성자가 접촉했을 때 감염 확률. 그러니까 사실 저기 바이올로지 영역이죠. 그리고 C는 단위 시간당 저희가 가령 하루를 단위 시간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면은 하루에 감염자와 감수성자가 서로 바이러스를 서로 전파하고 할 정도의 어떤 밀접 접촉을 하는 횟수가 될 테고요. D는 평균 감염 기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평균 감염 기간이죠. 근데 이 P와 C와 D를 사실 다 안다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 중에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아마 D일 것 같아요. 평균 감염 기간.
사실 우리가 환자가 나오면은 역학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오늘이 이제 확진됐으면은 그 날짜만큼 빼면은 평균 감염 기간을 얻을 수 있겠죠. 또 만에 하나 증상 발현 전부터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된다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 증상 발현에서 조금 더 뺄 수도 있고요. 아무튼 D는 이 위에 있는 PCD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알 수 있는 양들인데 이 D라는 것도 사실 어떤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사실은 달라집니다. 방역 당국이나 그 지역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들이죠. 그리고 이 C는 사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인지 그리고 회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늘 바뀌는 값들입니다. 갑자기 환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면 또 잘 안 나가기도 하고요. 이 C가 굉장히 사실 이제 극심히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 확산 시뮬레이션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흔히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사회현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응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응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 바뀔지 어떤 적절한 그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은 이 R이라는 리프로덕션 넘버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 확산 시뮬레이션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모델은 컴파트먼트 모델이죠. 가령 저희가 전국을 시뮬레이션 한다라면 전국이 어떤 유니폼 믹싱 된다라는 그러니까 컴파트먼트 모델에서 어떤 그 리프로덕션 넘버를 어떤 데일리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다라면 이제 동일한 값으로 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어떤 분명히 지역별로 아까 충북대 선생님께서 충북이 굉장히 환자가 적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별로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다른 감염 환경을 주기 위해서 메타파퓰레이션 모델 또는 패치 모델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써도 사실은 굉장히 시공간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감염병 확산 환경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혼자 한 생각은 아니고 이제 많은 감염병 확산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컴파트먼트 모델 그리고 메타파퓰레이션 모델보다 시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감염병 확산 환경을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오다가 데이터 어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논문을 받고 그게 좀 흥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어시뮬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흔히 컴파트먼트 모델로 하는 것처럼 미리 사전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측치가 들어오면은 관측 주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매일 데일리 관측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뮬레이션에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자기가 예측했던 그 값이 어느 정도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관측 결과가 나오면은 베이즈룰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용했던 파라미터 그리고 변수까지 베이즈룰을 이용해서 바꿔서 업데이트하겠다. 이거를 매번 관측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제안이 되었고요. 컴파트먼트 모델이나 메타파퓰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떤 데일리 확진 자료가 들어오면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서 베이즈룰을 이용해서 데일리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해외 감염은 제외한 1월 20일부터 11월 12일 어제까지의 데이터가 여기 파란색 점입니다. 파란색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확산 예측을 하고 확진 결과가 나오면은 데일리 업데이트를 베이즈를 이용해서 쭉 업데이트를 한 결과가 이 검은 실선과 빨간색 레인지입니다. 검은 실선은 평균 값이고요. 빨간색 레인지는 평균 값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크고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까지였고 향후 이제 14일을 예측했는데 11월 10일에 어떤 리프로덕션 넘버, 그때의 어떤 파라미터, 그때의 변수대로 쭉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14일 동안 쭉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사실 이제 11월 12일에 어떤 감염 환경대로 쭉 유지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앞서는 사실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국을 봤던 거고 지금 코로나 확진 자료를 보면은 확진 자료 발표되는 질병관리청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17개 시도별로 되고 있죠. 근데 이 17개 시도별에 사실 굉장히 아까 충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자가 적고 또 사실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실은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 시도를 좀 더 큰 규모로 바꿔왔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경북, 경남, 호남, 강원, 제주. 여기서 이제 강원, 제주를 제외하면은 충청, 경북, 호남은 한 600만 명 정도의 인구 수입니다. 경남권이 이렇게 합치면 한 800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통근통학은 저희가 휴대폰 자료를 이용해서 주야간 상주 인구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또 어떤 비일상적인 인구 이동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는 교통 데이터베이스 사실 이제 이 두 데이터는 시군 구 단위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 권역에 맞게 이제 데이터를 또 썸업을 한 거죠. 그래서 메타 파퓰레이션 모델에서 사실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개 권역이 있으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7 곱하기 7만큼의 어떤 베어리어블이 있어야 되는데 2009년에 제안된 방법에 의하면은 꼭 그렇게 7 곱하기 7이 아니라 7만큼의 베어리어블을 써도 충분히 잘 리프로듀스 할 수 있다. 충분히 잘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방법을 써서 시뮬레이션 타임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그 결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까는 전국에 대해서고 이제 수도권, 경북, 충청, 경남, 호남, 강원, 제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y-axis 레인지가 다릅니다. 수도권하고 경북은 다르고요. 다음에 밑에는 다들 똑같습니다. 보면은 수도권에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마 충청이 더 다른 권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자료동화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확진 자료를 이용해서 확진 자료의 제일 끝날의 상황대로 앞으로 14일간 유지된다면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런 어떤 신종 감염병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약물적 조치로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질병의 경우에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흔히 말하는 뭐 학교를 문을 닫는다든지 직장 재택근무, 종교시설 문을 닫는다든지 등등의 어떤 비약물적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병 확산에 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분석을 자료동화 기법,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동화 기법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절한 다른 방법이 제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에 실제 호흡기 감염병이 그러니까 서로 밀접 접촉에 의해서 호흡기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어떤 집, 직장, 학교, 종교 시설에서의 어떤 밀접 접촉을 위해서 감염병 확산이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지 어떤 이런 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첫 제안은 한 15년 전에 한 명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가구, 직장, 학교, 종교 등등의 어떤 정보를 입혀가지고 거기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밀접 접촉을 하는지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와 동일하고 가구, 직장, 학교, 종교 등등의 정보가 포함된 인구 집단, 인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라도 모을 수가 없고요. 이게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서라도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가구, 직장, 학교, 종교, 시설 등등 어디를 다니는지 다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실제 인구 집단은 아니지만 그 실제 인구 집단이 갖고 있는 통계적인 성질과 굉장히 흡사한 가짜 인구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인구 집단을 만들 어떤 재료로서 지금 현재 인구 센서스를 하고 제일 크게 샘플이 공개되는 2% 데이터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인구 가구 정보는 이 데이터로부터 얻게 되고 직장, 학교, 종교 정보는 어떤 저희가 썸업된, 그러니까는 마지널 데이터죠. 그 국가 통계 포털의 어떤 집계 자료를 이용해서 이 썸업된 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 가구를 결국 2%의
가구만 샘플링된 가구를 적절히 더 많은 숫자를 그 가구가 더 많은 숫자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100% 가짜 인구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각 가구에 어떤 웨이트를 줘서 그 가구 웨이트 수만큼 그 가구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IPU라고 부르는 방법이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국 인구와 동일한 크기의 가구, 직장, 학교, 종교 등등의 정보가 있는 가짜 인구 집단을 만들었고요. 앞서 시군구 사이의 어떤 통근 통학과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인구 이동은 앞서 메타파퓰레이션에서 이용했던 데이터를 동일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그 인구 집단을 잘 만들어 주는가인데 이 내용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이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고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이 논문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데이터가 이런 형식입니다. 이게 한 행은 한 명의 사람을 나타내고 각 열이 어떤 저희가 간병 확산 시뮬레이션에서 이용할 인구사회학적인 정보입니다. 이 개인 아이디는 개인 아이디일 테고요. 이 가구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직장이고 NA면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거고 학교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학교, 정확하게는 학급입니다. 같은 학급에 다니는 거고 NA면은 학생이 아닌 거고 종교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종교시설에 일요일에 가는 거고 NA면은 종교시설을 다니지 않는 거고 제일 중요한 감염 상태가 있습니다. 첫날에 이분이 감염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같은 가구에 있는 분에게 감염이 전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분과 다른 가구에 있지만 같은 직장에 있는 분이 감염이 전파가 되고 이분과 같은 가구에 있는 학생이 또 전파가 되고 이 학생과 동일한 학급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가짜 인구 집단인데 실제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 통계, 사회 인구학적인 통계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인구 집단에다가 매일매일 그 사람의 감염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잘 시뮬레이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어떤 비약물적 조치를 썼을 때 사실 이제 감염될 확률이 이제 바뀌겠죠. 그거를 잘 구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 감염 상태를 감염과 비감염이라고만 간단히 뒀는데 우리가 흔히 컴파트먼트 모델에서 쓰는 어떤 감수성자, 감염 후 잠복기 상태, 감염 환자, 확진 후 격리 상태, 회복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람다, 카파, 알파, 에타는 단위 시간, 즉 하루라는 단위 시간에 서셉티블에서 레이턴트로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뀔 확률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카파, 알파, 에타는 원오버 카파, 원오버 알파, 원오버 에타가 각각 레이턴트에서 인펙셔스로 바뀌는 시간을 말하죠. 이 람다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값들이 이제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저기 역학조사 데이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요. 이 어떤 평균 잠복